네, 어서 오세요. 이번에 새로 바꾼 거 오디오도 실험할 겸 19세기 이전에 여성 문제를 짧게 스케치하려고 그럽니다. 내용은 원래 길어요, 아주.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책을 만들면 이해가 더 깊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책으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짧게 하면 안 되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해외 투자금융 사장이었고 여성 전문 디지털 투자사 엘리베이트 회장인 셀리 크라우체크, 다보스 포럼 영 글로벌 리더 출신이죠. 예. 월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여성이라고 뉴욕 마가진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권력을 준 가부장 남자들이 허락하지 않는데 여자들이 어떻게 권력을 가질 수 있니? 이 말이 실은 여자한테만 적용되나요? 여자보다는 99% 남성들한테 적용이 되는 말이겠죠. 남자가 권력을 가지려면 자기 모든 것을 희생을 해야 돼요. 기성 남성 권력한테. 응? 제 몸과 정신을 팔아야 된다고. 그게 이른바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생각하듯이 남자들이 바깥에 나가서 앉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권력을 차지하나?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권력을 쥔 0.1% 소수 남자들이 남자들한테 권력을 주듯이 여자들한테도 권력을 주는 거예요. 여성들이 한데 뭉쳐갖고 사회로 나오게 된 배경에 항상 소수 남성 권력이 있었어요. 남성들은 안 그래요? 똑같아요. 그걸 슈가 데드라고 이제 여자들한테 특별하게 부르죠. 젊은 여성들한테 스폰하는 남자만이 슈가 데디가 아니에요. 뒤에서 여자들을 움직이는 아주 부자 소수 남자들을 슈가 데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처럼 다수의 남성들이 한데 뭉쳐가지고 사회에 저항을 했어도 그 뒤하고 위에서 움직인 놈들이 그런 슈가데디였다고. 여성들이야 오죽했을까요? 그럼 뭉치지 말고 그래? 저항도 하지 말어? 누가 뭉치지 말래요? 뭉치라고 자꾸 선도하는 놈들. 뭉쳐서 움직이는데 뒤에서 조정하는 놈들, 위에서 조정하는 놈들. 이걸 조심하자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586이라고 하는 지금 586이 아니라 686도 됐겠는데 그 586 위에서 지령을 내려왔거든 그 옛날에. 근데 그 위에서 지령을 내린 놈들 뒤에 누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지금도. 지금도 몰라요. 네. 지금 한국 정부 뉴라이팅이 뭐냐는 놈들이 뭉쳐서 돌아다니는데 이거 누가 조장했죠 이거? 정부가 조장했나? 전혀 아니죠. 정부가 조장했다고 믿는 사람은 바보죠. 한일 군사협정을 통해 가지고 중국과 러시아 대항마로 일단 쓰려고 하는 게 미 국무부의 자세잖아요. 물론 미 국무부 뒤에는 또 다른 놈들이 있죠. 그래서 한국과 일본을 아시아 나토 수준으로 엮으려면 뉴라이트가 꼭 필요했겠죠? 한 2년 전부터 영국의 더 선 같은 그 쓰레기 언론들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동북아를 위협한다고 계속 홍보하더라고. 끝없이 홍보하던데 뭔 짓을 하려고 이런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위협한 적 없어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근데도 위협한다고 이미지하고 말을 통해 갖고 그렇게 만들면 그게 그런 것처럼 보여요. 특히 오늘날처럼 생각 없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더욱더 심하죠. 러시아하고 중국이 동북아를 위협한다. 그러면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묶어라 그 말이야. 한반도든 대만이든 전쟁이 나면 일본군이 쳐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놨다 이 말이죠. 그걸 바랐잖아요. 미국 국무부가. 지금의 흐름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고. 여성운동도요. 항상 이렇게 없는 맨 땅에서 일을 만들어 갖고 움직여 왔어요. 예수회가 그랬고 프리메이슨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교황청이 예수회를 파문했고 세계 각지에서 예수회가 70회 이상 추방당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아서 교황청을 잡아먹었어요. 자기가 추방당한 곳에 침례교 같은 개신교 이름 걸고 들어갔어. 어? 개신교 목사가 알고 봤더니 예수회 출신이야. 개신교도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그런 일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특히 미국에 심합니다.
참 예수에 보면 유대인들만큼 참 즐깁니다. 프리메이슨도 카멜레온처럼 살아남아가지고 딥스테이트의 뿌리를 구성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회가 1542년 성립했을 겁니다. 기억상. 성립 50년 만에 1596년 예수의 비밀 지침서가 발견되었어요. 5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1613년에 예수회로부터 퇴출당한 폴란드 신부 차우르브스키. 이 사람이 1616년에 최초로 예수의 비밀 지침서가 사실이다라고 밝혔어요. 교황 측은 극구 부인했지만 실제가 있었다고. 마치 그 시온 의정서 같은 거야. 위서 논란이 되게 많지만 실제로 탈무드 각각 부분에 다 써있는 내용들 다 정리한 거 아니에요. 게다가 예수회는요 얼마나 자기네들이 비밀스럽고 더러운 조직인지 소문이 자자했다고. 1627년 100년도 안 됐는데 그 크라카우 대학의 예수 회원이 그랬다고. 예수회는 교활하고 1000개의 조작을 가하며 척하는 것에 매우 능숙하다. 지네 가난한 척, 돈은 되게 좋아하면서 착한 척, 바른 척 했다. 하지만은 수많은 선량한 이들이 이들로 인해 죽음으로 내몰렸다. 이렇게 개별적인 서적에 써놨다고. 어떻게 비밀 지침서가 없었겠냐고. 이게 어떻게 위서냐고. 그 당시 똑똑한 바보들이 있었어요. 뭐 예수 회원들, 뭐 탈퇴한 사람들 모두 예수에 대한 그 증언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1600년대에 가톨릭 신부라든가 뭐 얀세니스트, 앙투안 아르놀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 블레즈 파스칼처럼 이 수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그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그 예수의 비밀 지침서가 위서라고 가짜라 그랬다고. 그러나 어떤 증거도 되지는 못했다고. 그 원래가 그래요. 세상을 좀 과학적으로 보겠다는 사람들이요. 이 뒤에 있는 숨은 권력을 잘 파악을 못해요. 음모론이나 그래버린다고. 하기야 뭐 블레즈 파스칼이 살던 시절이 뭐 예수회가 창립한 시절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죽은 다음에 300년 동안 예수회가 했던 행동을 보면 절대 예수회를 지지하지 못할 거예요. 그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1968년 그 중국의 모택동의 문화혁명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지지했던 유럽과 미국의 그 좌파 지식인들이 있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블레즈 파스칼이나 앙투안 아르노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었다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의 비밀 지침서는 위서다 그랬습니다. 300년이 지나봐야 알죠. 뭐 출간도 계속됐어요. 1660년, 뭐 1669년, 1725년 유럽에서 이 비밀 지침서가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1881년 브리테니카 만들 때요. 이 예수의 부분을 리차드 프레데릭 리틀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그 항목을 설명하면서 예수의 비밀 지침서는 위서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신부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현명하고도 예리한 관찰이었다. 이렇게 긍정을 했다고. 그리고 또 줄주 미슐레, 이 위대한 역사학자들, 에드가 끼네, 의젠 슈, 뭐 현대에 들어서는 뭐 자크 엘률, 르네 지라르 모두 예수의 했던 행동을 인정을 하고 있다고. 블레즈 파스칼이 만약에 300년 동안 살았더라면 자기도 예수의 이 새끼들 웃기는 놈들이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 비밀 지침서에 적혀 있길래 교황청 뭐 추기경 꽁실리아레도 다 모여갖고 토론하고 블레즈 파스칼도 18번이나 예수의 지침서가 위서라고 강조하고 왜 그랬을까? 도대체 뭔 얘기가 적혀 있었을까? 다음 세 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제6장, 제7장, 제8장. 과부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과부들은 예수에게 어떤 효과를 주나? 과부의 자녀와 친척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세 가지 내용이 한 30페이지에 걸쳐 적혀 있다고요. 여자들을 이용해 먹자는 건 1600년대 당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이 가부장이라고 불리는 사회.
나중에 사람들이 그런 단어를 붙였어요. 모건이 그렇게 붙였다고. 일단 그걸 인정하자고. 이 가부장사회 중세 구체제 유럽 사회는요, 여성을 보호하고 존중했습니다. 그 누구도 여자들을 꼬셔갖고 돈을 빼앗자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그건 사탄이나 하는 생각이라고. 근데 예수회가 그랬다 그러니까 얼마나 블레즈 파스칼이 화가 냈겠어요.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천주교 사제단이 이렇게 과부의 돈을 뺏자고 비밀 지침서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겠냐고, 좀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다. 천주교 사제단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니? 막 이러면서.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상황도 똑같았다고요. 아니, 천주교 사제단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지침서는 현재 그 교황청도 위서라고 아직까지 결론을 짓고 있어. 현재 교황청도 1965년 예수회한테 완전히 먹힌 게 지금의 교황청이잖아요. 그건 인정해 주겠어요 이거? 인정 안 해준다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진지한 과학자들이 이 비밀 지침서를 이게 실제였다라고 존재를 하죠. 인정을 하죠. 자세히 볼까요? 제 6장의 핵심인데요. 한번 읽어보죠. 돈 많은 과부의 돈을 예수회로 열어놓기. 리버럴2라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그 리베럴리즘이 원래 예수회가 만든 거거든요. 그거. 지네가 사용하던 단어가 리베럴이었어요. 리베럴리티, 리베럴 뭐 어쩌고 저쩌고. 1절 독신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한다. 가정에서 타인과의 대화와 만남을 줄이게 한다. 과부들이요. 과부들이 가사에 신경 쓰지 않도록 유도한다. 예수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도록 조심한다. 과부에게 신뢰를 준다. 과부의 진심을 신부에게 털어놓게 한다. 이걸 계속 반복한다. 결혼은 불편하고 독신이 우월하다고 하는 담화에 집중한다. 과부가 결혼을 과연 멀리 하는지 남자 한 명을 소개시켜봐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단 말이야. 제7장 8절에는요. 과부뿐만 아니라 돈 많고 귀족 부모 밑에서 자라온 젊은 여성들도 똑같이 한번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실제로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 예수의 신부들한테 감명받아가지고 가톨릭보다 예수회에 기울었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즈 파스칼이 예수회를 옹호해 준 것은 파스칼이 죽고 나서 예수회가 30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옹호를 해 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어가 보죠. 제10절 재혼 거부, 남자와 대화 단절, 친척들 배제, 오로지 예수회 안에서 신과 만날 수 있도록 한다. 과부는 부친 허락 없이 자선을 펼치게 된다. 제7장 과부는 예수회에 어떤 효과를 주는가? 14절 과부들의 돈은 예수회 학교의 기숙사 비용, 강의 비용, 교회 인테리어, 양초와 포도주 구입 등 미사 업무 비용으로 쓰일 것이다. 여기만 쓰였을까? 지네들 춤으로 들어갔겠지. 15절 늙고 병든 과부에게 가난한 학생들을 보내 가난한 척하고 징징 짠다. 이들을 통해서 그녀의 부동산은 예수회로 넘어갈 수 있다. 자, 이렇게 적어놨으니 블레즈 파스칼이 이건 위서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블레즈 파스칼이 아무리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회가 그랬습니다. 예수회가 말입니다. 프롱드난 할 때 뒤에 있었죠. 응? 예, 루이 14세 등극 이전에. 그래서 루이 14세 등극한 다음에 여자를 하나 들여다보냈는데 그 마담 드 만트농이에요. 응? 프랑스와 오비니에라고 하는 여자죠. 그리고 루이 15세 때는 뽕파두 부인을 들여보냈죠. 또 같은 루이 15세 시절 듀바리 부인을 들여보내가지고 나라의 재정을 파괴시켜버리죠. 그래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예수회가 관여했던 소수 귀족 동아리들 영국으로부터 원격 조정된 프랑스 프리메이슨 네트워크에 의해 갖고 얘네들이 프랑스 궁정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응?
그 맹뚜농 부인 하나만 빼면 뽕파르드 부인, 듀바리 부인 모두 프랑스 재정을 충분히 약화시켰고요. 전쟁도 유발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듀바리 부인의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결국은 그래서 또 주문이 됐었고 그게 나중에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는데 도화선이 됐고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영국에서 조정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뽕파드 부인만 하나 볼까요? 뽕파드 부인 볼테르를 지원해서 백과사전을 편찬토록 유도했죠. 돈도 많이 줬어요. 이건 마치 일본 재단이나 중국 동북공정 재단들이 한국 역사학과 교수들한테 돈을 주어서 동북아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스타일의 행동을 뽕파드 부인이 했다 이거죠. 뽕파드 부인 하나만 예를 들죠. 뭐 한국 정부 같아요. 뽕파드 부인이 프랑스랑 친했던 그 프로이센, 그냥 독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친했던 나라를 갑자기 적국으로 만들어버린 게 뽕파드 부인이에요. 그 당시 프로이센이 엄청나게 강국으로 올라섰잖아. 그 강국을 적국으로 만들어버렸어. 이런 바보짓은 어떤 나라 정부도 할 수 없는 짓거리라고. 응? 지금 중국을 적국으로 만드는 병자들이 한국에 있잖아요.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 망한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실제로 현실적 강국이 어떤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전혀 안 하고 살잖아. 그때도 그랬습니다. 망해가는 오스트리아 이거 적국이었거든요. 프랑스. 이걸 친선국으로 만들어 버렸어. 이게 뽕파드 부인이 외교선상에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했던 일이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하루아침에 친선국을 적국으로 만들고 적국을 친선국으로 만들었어. 이게 지금 한국 정부랑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요. 과거에는 친했던 러시아를 뒤로 물리고 적국이던 일본을 친구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프로이센을 멀리하고 오스트리아를 가까이 두는 거예요. 루이 15세가 프로이센이 아주 약하다고 생각했나? 전혀 안 그랬어. 근데 뽕파두가 무슨 마술을 부렸는지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말해요. 국민들이 병신이라서 그래요. 프랑스 국민들이 병신이니까 그렇게 따라갔던 거예요. 그때 그 프로이센하고 오스트리아 싸우고 있었고요. 왜 남의 나라 싸우는데 중간에 끼어들고 지랄을 했냐고요. 이 프랑스가. 이 뽕파드 부인이. 둘이 싸우게 냅두지 왜 자꾸 간여를 하냐고. 불쏘시개를 왜 자꾸 쑤시고 있냐고요. 왜? 외교 상황이 항상 바뀌죠. 옛날에 적국이 친선국이 되고 친선국이 적국이 되는. 근데 이거는 이 경우는 다르잖아요. 일부러 한 거 아니야. 일부러. 약자한테 붙고 강자를 버렸어요. 프랑스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했냐고. 이게 바로 영국의 윌리엄 피트 내각이 이 프리메이슨 정부가 시킨 거라고.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루이 15세의 외교 주권이 영국으로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루이 15세를 바보 멍청이라고 프랑스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실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유부단해가지고 여자한테 계속 끌려다녔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이제 영국이 프랑스 외교를 좌지우지 해버렸다고요. 뽕파드 부인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7년 전쟁이 벌어지는데 요 문제는요. 이게 세계 전쟁이에요. 유럽에서 봤을 때는. 요거 언젠가 제가 한번 다뤄야 되는데 아주 다룰 기회를 지금 못 잡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의 동북아 환경하고도 상당히 비슷해요. 지금 그 러시아와 중국처럼 거대하게 자라고 있잖아. 지금 나라가. 중국은 뭐 이미 거대하게 자라버렸고 러시아도 이제 자원 마구마구 파내면서 거대한 산업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러시아 다녀온 어저께 도착한 사람 전화 들어봤더니 러시아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다 그러더라고. 경제 제재를 통해 갖고. 지네 자원 안 파던 거 계속 파고. 스타벅스도 뭐 스타커피를 바꿨다든가 뭐 그러잖아요. 근데 뭐 커피 맛이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있다고요. 이렇게 거대하게 자라는 프로이센을 갑자기 적국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하자는 거냐고. 프랑스가 그랬어요. 한국도 어마어마한 강대국 중국과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곧 될
러시아와 등을 쥐고 쓰레기 경제를 이끌고 있는 일본과 붙으려고 지랄하고 앉아있다 이 말이지. 남이 싸우는 건 냅둬요. 응? 그랬답니다. 7년 전쟁이 그래서 벌어진 거예요. 왜 그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갈등 그 가만 냅두지? 그 영국이 그 프랑스, 미국 식민지 가져가 먹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뽕파르드 부인을 이용해 먹은 거 아니야? 물론 뭐 뽕파르드만 이용한 건 아니에요. 윌리엄 피트 내각이 뭐 한 여자 하나만 이용했겠어요? 주변에 다 이용해 먹었어. 다 이용해 먹었다고. 오스트리아 브린스픽 공작 다 이용해 먹고 그랬다고. 그 중에 여자가 하나 끼어들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야. 항상 남자든 여자든 누가 자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전쟁 끝나고 나서 프랑스는 북미 식민지를 잃어버렸지. 나라 재정이 파탄이 나갔고 영국 금융에 정부가 찰싹 달라붙어 버렸죠. 금융 식민지가 돼버렸다고. 딱 보면 몰라 벌써. 지금 우크라이나가 프랑스랑 똑같아요. 퐁파르도가 젤렌스키고 영국이 미국 나토고 지금 러시아가 옛날 프로이센이라고. 지금 동북아 친선 외교 관계를 실질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미국 국무부예요. 응?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한국 정부가. 응? 동북아에 한국군하고 일본군을 용병으로 쓰려고 한다면 한국과 일본이 일단 군사외교적으로 친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중국과 러시아에 적대하는 거잖아. 이게 미국이 바라는 거야. 그 바라는 그대로 따라가요. 한국의 이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인다 이 말이죠. 당시 프랑스가 그랬습니다. 이 프리메이슨의 지령을 받았던 그 뽕파르두가 한 짓이 하나 더 있어요. 중국 부동산처럼 파리하고 프랑스 대도시를 부동산 투기 천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정부도 돈을 내서 공공사업에 쓰게 하고 돈 많은 귀족들을 가난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만든 여자가 뽕파르두예요. 자기도 복부인 하면서 집을 12채나 지어놓고 15채나 지어놓고 있었다는. 시간이 많이 흘러 나중에 루이 16세가 그랬죠. 선대 때부터 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오르냐 이 말이야. 부자들은 서민들을 공짜로 부려먹고 건물 앞에 도로를 만들어.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 말이야. 그럼 이익들이 죄다 부자들한테 특공자한테 간다 이 말이야. 서민만 비참해지고 있다. 이렇게 한탄을 했지만 실은 귀족들의 자산도 많이 깎였어요. 부르주아들, 프리메이슨 부르주아들, 건축업자들만 배가 떵떵거리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얘네들이 결국은 이제 루이 16세를 처형해버리고 프랑스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되는 겁니다. 루이 14세 시절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 복부인 움직임이 좀 있었다고. 루이 14세가 그랬어요. 이 공무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춤 잘 추는 여자하고 건축가물이 만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건축가물이란 게 뭐야? 이 프리메이슨을 얘기하는 거야. 그 춤 잘 추는 여자는 뭐야? 간첩을 얘기하는 거야. 뽕파두 같은 간첩. 그런 거죠. 예, 금융, 건설, 부르주아, 간첩을 벗어 예술 좋아하는 여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뽕파두 분이 또 춤도 잘 췄어. 루이 14세도 춤을 잘 췄지만 더 잘 췄죠. 그래갖고 사교계의 여왕으로 등극을 했다고 뽕파두 부인이. 결국은 건설업을 장악했던 프리메이슨과 협잡해가지고 정부의 재정을 탈탈 털게 만들었다. 귀족의 재정도 털게 만들어서 가진 소유 땅을 부르주아한테 팔도록, 뭐 땅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그 경작권을 팔도록 유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터지기 전에 이미 많은 땅들의 경작권이 부르주아들한테 팔려가고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어 가는 거지 그렇게. 제가 제 영상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설명했지만 예수와의 프리메이슨 협동 네트워크가 일루미나티다 이 말이에요. 예. 요게 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말이에요. 그 20세기 초 록펠러 재단이랑 똑같아요. 했던 행동이. 그리고 1970년대 포드 재단과 똑같아요. 예.
뭐 지금 포드 재단의 대다수 업무가 다보스 포럼으로 넘어갔고 빌 게이츠 재단으로 넘어갔지만 뭐 아직은 뭐 명맥이 있죠. 어차피 뭐 이사들이 이 재단 저 재단 돌아가면서 서로 이사를 맡기 때문에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아무튼 프리메이슨이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공화국을 성립했는지 다른 사람들 책 읽을 것도 없고 알렉시스 터크빌 구체자 프랑스 혁명을 딱 읽어보세요. 헌책방 가서 다 읽어보시면서 이 프랑스 혁명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둬보라고. 근데 금융가와 프리메이슨으로 이렇게 주체를 딱 놓고 책을 읽어보잖아. 그럼 책이 완전히 달리 읽힙니다. 아하, 무릎을 탁탁 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스 터크빌이 말을 안 했는지 아니면 뒤에 어둠의 세력을 놓쳤는지 아무튼 뭐 말을 안 했는지 말을 안 했을 것 같은데 프리메이슨이 움직였다 그 말이죠. 요거 나중에 이제 오기스틴 고샹하고 저기 프랑스와 퓨레가 다 밝혀내잖아요. (99%의) 남성은 말입니다. 이렇게 1%의 남성들한테 이용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니 여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남자의 99%가 1% 남성들한테 농락을 당하는데 여성들은 안 당할 것 같아? 그걸 그래놓고 남성사회라고 다 뭉뚱그려버린다고. 그러니까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1782년 바이에른 조직 운영자 크니케라고 있었어요. 응? 윗선으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게 됩니다.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윗선으로 내려온 명령서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여자를 움직이지 못하면 세계를 움직일 수 없다. 여자들을 어떻게 장악하면 좋을까? 무슨 중요한 일을 하는 듯한 자리 하나 내어주면 될 것이다. 프리메이슨의 경험이 원래 그렇다. 여자들이란 속았다 느껴도 자기가 저지른 일에 대하여 나중에도 입을 다문다. 이런 명령서를 받고 여성 조직을 한 2년간 만들려고 그러다가 더럽고 치사해서 2년 후에 탈퇴해버리죠. 큰얘기가. 더 이상 이제 일루미나티는요. 예전처럼 음모론이 아니에요. 진지한 역사가들도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백과사전 다 나와 있고요. 인터넷 사전에도 하프티 관한 얘기, 일루미나티 관한 얘기 다 나와 있습니다. 뭘 아직도 모르고 있어 그렇게 사람들이 보면. 일부러 검열을 터준 건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놈의 자식들이 일루미나티에 대한 자료를 꽁꽁 숨겼다가 이제 와서 터뜨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세력이 여기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걸 알리고 싶은 거겠죠? 얘네 항상 그렇게 공포를 심어요. 사람들한테. 1% 남성 권력으로서 그 프리메이슨 결코 여성을 존중한 적이 없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250년 전에 여성 해방을 부르짖었던 남자들이요. 대다수가 프리메이슨인데 단 한 차례도 여성을 존중한 적이 없다고. 여성 스스로 착각했을 뿐이라고 말해요. 성행위, 해방의 물결이 프랑스를 물들였다고 18세기 중반부터. 그래서 귀족 여성들은 최소한 성적으로는 해방되는 줄 알았어요. 수없이 많은 남성들이 귀족 부인의 살롱에 모였잖아. 여성을 칭송했고 예의를 철두철미하게 갖추면서 모임이 끝나면 서로의 육체를 탐닉하면서 성해방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그게 이제 프랑스의 리버티 나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연애가 아니에요 이거. 리버티 나주는요 자유연애가 아닙니다. 뭐 착각하고 있더라고 사람들이. 자유성행위예요. 그게 로코코 시절에 있었다고. 귀족 부인들 사이에 엄청나게 유행이 불었고 서민 출신들한테도 불었어요. 부르주아 여성들만 뒤로 빠졌다고. 너무너무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또 남편한테 맞아 죽어요 그거. 부르주아 여성들이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러니까요. 이런 시대를 봐도요. 성적으로 어느 정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 몸을 지키는 계급들, 이 사람들이 이깁니다. 서민과 귀족은 졌어요. 성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 로코코 때. 지금보다 더 심했습니다. 이게 종교의 자유를 빙자한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의
리베티나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조장한 놈들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었다 이거죠. 실상 그 수없이 많은 여성들을 도탄으로 빠뜨렸던 그 사드 백작 예수의 출신이잖아요. 변태 성욕자고 무신론자고 유물론자였습니다. 지금 제2 페미니즘 물결을 이끌어가는 남성이나 여성 지도자들과 성향이 똑같아. 카사노바랑 음탕하고 천박합니다. 예수의 출신은 아니지만 희대의 바람둥이 또 유대 카발라 의식을 좋아했어. 앙투안 카사노바 비밀단체라면 가리지 않고 쫓아다녔죠. 얘네들이 드높이 외친 사상이 있다고. 기독교 붕괴, 민주주의, 경제활동의 자유, 그리고 자유연애였습니다. 결혼하지 말라 그랬죠. 카사노바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페미니즘과 틀릴 게 뭐가 있냐고요. 원래가 유대 금융인들하고 영국, 네덜란드, 미국을 오고 가는 상업 부르주아들의 욕망이 바로 계몽주의라는 것이고, 여성을 보호해주던 중세 구체제 모든 제도를 불살라버린 게 바로 여성 해방을 부르짖던 자들이었고 그들을 따랐던 여성들이었다 말이야. 응? 여성을 보호해줬던 모든 제도를 스스로 뽀개버린 게 여자들이었다고? 18세기 프리메이슨한테 여성은 이용한 다음 버리는 거예요. 정치적 수단이었다고요. 응? 건 말만 듣고 좋아라 따라갔죠. 일루미나티 창립 첫해 1776년 85명의 여성들이 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일루미나티 자매회를 만들죠. 뭐 지네가 만들었나? 카토츠바크가 만들었죠. 멘토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1대1로 여자들을 관리를 했다고요. 이 관리 조직이 지금 페미니즘 관리 조직과 똑같아요. 일루미나티를 뺏겼을까? 아니에요. 일루미나티 이 멘토 시스템은요. 200년 이상 서방의 그 아이들 교육 방침으로 정해져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현대 사회 조직이라든가 세실 로즈가 그 원탁 테이블 조직했던 방식, 다보스 포럼 조직 방식, 공산당 조직 방식, 이 세포위원회 만들어내는 거 모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이 옛날에 이미 했던 거예요. 그대로 따라한 거다가 말이에요. 페미니즘 조직도 모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원래 전통적으로 200년간 내려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의식화하는데 각 지역 세포 조직을 이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가 했다는 건 똑같아. 북경에서 이제 여성 교육 현장 나타나잖아요. 1995년에 한국도 가서 도장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볼로냐 프로세스에 또 도장 또 찍었어요. 한국은요 시킨 대로 그대로 해요. 그게 선진국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UN, 유네스코, WHO가 모두 볼로냐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북경 여성 교육 현장을 이행하라고 교육부에 지침을 내리죠. 그럼 각국 교육부는 대학 교육과 커리큘럼 시키는 대로 만들고요. 멘토 시스템 만들고 교무처, 학생처에 지침 내리고요. 학생회까지 지침 내려가지고 페미니즘의 시스터후드를 발전시켜가지고 남성 적대에 들어갔던 게 1990년이다. 그 말이죠. 쉬운 얘기예요. 일루미나티 그 2인 아담 바이스 하프트 그 2인자가 카터스바이크라고 보다 세부적인 여성 조직을 다음처럼 구상해서 밑에 조직으로 내려보는 게 이 편지가 이렇게 써 있다고요. 1778년 성립된 지 2년 만이야. 기똥찬 생각이다. 여성 조직을 만들자. 성행위를 좋아하는 멤버들 입맛에 아주 혹하겠네. 여자를 두 부류로 나누자. 정숙한 여자 부분, 분방한 여자 부분. 그러니까 둘이 서로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 모르게 남자의 휘하에 두도록 하면 된다. 적절하게 책을 좀 읽혀줘. 그러면 열정이 자극될 거 아니야 말이야. 조직을 해라 그 말이지. 원래 프리메이슨은 여성 조직을 안 만듭니다. 그러나 일루미나티는 만들었어요. 요게 11년 후에 벌어질 프랑스 혁명을 앞두고 혁명 전위 조직에 여성을 참여시킨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다 더 해방되고 싶은 여자들이 죄다 자유평등을 주장하면서 남성 프리메이슨 조직에 들어왔고 이 남성 프리메이슨 조직에 충성을 다 바쳤다 그 말이에요.
지금 페미니즘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여성들이 그 남성 조직에 의해서 어떻게 집단적이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했는가. 이 역사적 사례 첫 번째가 프랑스 혁명이죠. 7년 전쟁으로 나라가 거의 망해버렸다고 프랑스가. 계몽 사상이 판을 쳤고 특히나 파리에서는요. 여성들이 드셌다고요. 이 프랑스에서는요. 결혼과 연애를 통제하는 가부장 제도 자체가 없었어요. 길거리에서 만난 남자 아무랑도 결혼할 수 있었고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질 않았습니다.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사람 짜증나게 만들어. 프랑스는요. 결혼에 한해서 가부장 제도가 없었다니까. 아버지 허락도 필요 없고. 그런 건 영국이나 가야 아버지 허락받고 그랬지. 프랑스 뭐 벨기에 지역, 네덜란드 지역, 바이에른 지역 이런 지역은 그런 게 없었다니까.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요. 페미니스트들이. 동네 처녀들이 임신하는 건 아주 흔했다고. 파리 지역만 보면 동네 처녀 10명의 아이 중에 3명이 불황아로 자라났다고? 응? 미혼모의 자식이었다 그 말이야. 10명 중에 3명이. 1780년대 60만 명이 있었습니다. 파리 인구가. 그중에 3만 명이 창부였다고. 이 경제가 비참하게 변해버렸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이 비참한 파리 여성들이 프리메이슨 미끼를 물지 않을 수가 없죠. 돈을 주는데.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지자 여자들이 움직였다고요.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뭐 당연히 전에 뭐 프랑스 혁명 파트에서 말씀드렸잖아. 루이 필립, 오를레안 공이었다고. 프랑스 프리메이슨 총재였죠. 1789년 10월 6일 날 저 대포 같은 거 다 끌고 저 대포 다 누가 준 거야? 오를레안 공이 다 갖다 준 거 아니야? 여자들이 아줌마들이 어떻게 해서 대포를 어디서 구하기를. 앵발레드 열쇠 다 열어주고 그렇게 했다니까. 1789년 10월 6일 날 파리의 그 노량진 수산시장, 청량리, 청과물시장 아줌마들 장사 안 되니까 일당 받고 자판 다 걷어붙이고 오를레안 공작이 나눠준 돈 주머니에 찔러 넣고 2파운드인가 받았지? 2.5파운드인가 받았죠? 그래 그 베르사유로 쳐들어간 거 아니야. 루이 16세 마리아 앙토네트 잡아 족치자고 쳐들어갔다. 돈 주는데 뭐. 게다가 또 오를레안 공작이 운영했던 파리 연극극장 여배우들을 내세워갖고 복장을 희한하게 만들어갖고 칼차고 만들고 남자 배우들도 여성 복장하고 중간에 막 끼어들어갖고 막 같이 막 한 거야. 베르사유. 그랬던 겁니다. 몇몇 그 여자들은 이거 진짜 혁명이 벌어지는 겁다. 그러고는 나선계 가수 출신 때로왔냐 메리꾸르가 무기를 들자 그랬지. 무기를 들자고 막 젊은 여자들 부추겼고 베르사유도 자기가 앞장서 갖고 쳐들어갔어요. 볼리는 네옹이라고 하는 여자는 직접 민주주의를 주창했다고. 나중에 바스티유 감옥도 습격했어. 자기 직접 습격했다고. 여자 배우 로즈 라콤브도 마찬가지. 요 3명이서 모여갖고 공화국 혁명 여성 동지회를 만들었어요. 1793년. 이제 혁명이 한 3년 이상 흘러갔으니까 여자 모임을 만들어도 되겠다 싶었지. 웬걸 자커방 남성 권력이 깨부숴버렸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이 구체제의 그 귀족들하고 그 교회 자산 다 이제 자본가들이 다 가져갔고 이제 노동 유연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디 건방지게 여자들이 말이야. 응? 애기 낳고 출산하고 노동력을 제공을 해야 될 여자들이 뭘 무슨 자유평등 같은 헛소리를 하냐고. 이 공화국 혁명 여성 동지회를 만들어준 지 3개월인가 4개월 만에 그 부숴버렸다고. 남성 권력이라고 하는 게 여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다고 말해요. 그거를 잘 알고 있으라고. 이 소수의 남성 권력은 수도 없이 많은 99% 남자들의 모임도 그렇게 쪼개버렸어요. 여자만 쪼갠 게 아니라고. 어디서 남성사회에 이따위 소리가 자빠졌어. 똑같이 당하는 주제. 혁명 기간 동안 2명의 프랑스 여성이 스타처럼 뛰어올랐습니다. 이 혁명 정부가 그냥 뒤를 그렇게 받쳐줬어. 그게 롤랑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프리메이슨 출신
드구즈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두 여자가 3년 동안 혁명의 구색을 맞추는데 대추와 감초처럼 쓰였다고. 혁명이랍시고 이 두 여자를 따라다녔던 수없이 많은 젊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자 쓰고 두건 쓰고 스카프 메고 어깨띠 메고 칼 들고 꼬챙이 들고 이 모든 디자인 같은 것들이 다 프리메이슨 화합 때 쓰던 걸 갖다 쓴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몰랐지. 올림드 구즈는 저게 아마 세계 최초의 여성 인권 선언문일 거예요. 나중에 미국에서 여성 인권 선언문 나오지만 그건 이제 공식이고 이건 자기 혼자 쓴 거야. 자기 혼자 써가지고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우리 여성들 앞으로 이렇게 해방합시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식적인 인권 선언문은 아니지. 하지만 자기 인권 선언문 이렇게 썼다고. 그 정도로 여자들이 순수하고 깔끔한 마음으로 혁명을 함께 하고자 했는데 둘 다 단도대에서 다 목이 잘려버렸다고. 무슨 이따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지금 우리 자본가가 지금 권력 잡는 게 중요하지 지금 여성 해방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성을 왜 해방시켜. 같은 노동력으로 써먹어야 될 여성들인데 그래서 목을 잘라버렸어요. 그 당시 여성인권선언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죠. 그랬던 겁니다. 1793년 이제 혁명이 이제 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을 벗어나서 이성의 시대, 그리스 시대로 되돌아가자, 고전 시대로 돌아가자는 패션 운동이 벌어져. 이 패션 운동도 이 국가가 만든 거예요. 정부가 만든 거라고. 여기에 프리메이슨 여성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자기 몸을 감싸던 그 바구니 치마 있잖아. 이제 프랑스어로 빠니에라 그래요. 안에다가 이렇게 바구니처럼 만든 거 넣어가지고 치마로 덮었다고. 그거 없애버리고 탈 코르셋 했죠. 이런 복장으로는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뭐라자는 처음부터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가슴을 깊게 파는 행동 이런 거 하지 말자 이 말이지. 가슴은 그냥 드러내요. 언제라도 옷을 벗을 수 있게. 응? 가슴은 말할 것도 없고 유두도 드러나고 움직일 때마다 육체가 그냥 그대로 바깥에 보여. 이거는 기독 사회에서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이렇게 일부러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귀족 복장을 마음껏 농락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이 18세기 초 유럽 패션의 최고봉 세 여자, 탈리안 부인, 조세핀, 레카미의 부인, 요 세 여자가 유럽 패션을 주도했다고. 한 10년 넘게 주도했어요. 그래 콜셋 없애버리고 막 그런 짓을 다 했다고. 나중에 낭만주의 시절에 이제 다시 돌아버린다고. 저는 미친 병자 같은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냐 그래갖고 콜셋 다시 들어오고 빠니에 다시 들어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역사는 이렇게 출렁출렁 변해요.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프리메이슨은 여성과 패션을 혁명이 끝났어도 이렇게 끝까지 이용을 해먹었습니다. 19세기로 들어오죠. 근데 19세기의 여성해방이라고 하는 움직임은요. 20세기 여성해방의 움직임과 그 뿌리가 똑같아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노동 유연화였습니다. 사회에 여자들을 내보내서 노동 비용을 낮추자는 게 산업 자본가들의 기본적인 페미니즘 철학이었습니다. 존 슈처트 밀은 여성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야. 오로지 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산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말해요. 1858년 동안 1858년 그 동인도 회사가 국유화될 때까지 무려 35년을 동인도 회사 고위 직원으로 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남성 페미니스트는 최초의 페미니스트하고 이런 헛소리를 해야 되는데 동인도 회사 직원이 왜 페미니스트가 됐을까? 비용 절감을 위해서 여성 해방을 말했으니까 그렇죠. 결혼도 사업처럼 계약을 통해라. 이놈이 말했던 거예요. 시몬 르보바르를 탄생시켰잖아. 결혼도 사업처럼 계약을 통해라 그 말이에요. 여성도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사회에 나가서 여성들을 일을 시키자. 월급은 쥐꼬리만큼 줄 수 있다.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냅둬봐라. 자유방임으로 냅두면 자기들의 몸에 맞는 직장 잡겠지 뭐. 가정이라든가 결혼, 연애, 남녀 간의 어떤 미묘한 관계 이런 거 아무런 관심이 없어. 존 스튜어트 밀은. 이게 바로 자기 사업을 위해서 페미니즘을 철두철미하게 이용했던 록펠러,
이전에 이른바 페미니스트 남자의 모습이었다. 이겁니다. 18세기와 19세기 어떤 여성운동과 여성의 권리 주장도 자본과 권력에 의해서 걸러지지 않은 적이 없었고 여성 해방의 모든 움직임은 극소수 남성, 특히나 프리메이슨, 국가 권력이 직접 만들거나 통제했다 이겁니다. 20세기 들어서 더욱더 심해요. 예. 더 이상 이상한 소리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 특히 노르웨이, 국가가 나서서 페미니즘을 독자적으로 실행했던 나라예요. 이 두 나라가. 노르웨이가 대표적이지만 이거는 나라 경제를 위한 선택이라고요. 이게. 당연히 극소수 남자들이 주도하는 그 경제 권력이 작동을 했죠. 물론. 하지만 극소수 남자가 과연 애국심이 얼마나 있었는가 그게 문제인데 그 당시로서는 애국심이 있었어요. 이 노르웨이와 스웨덴 그 극소수 사업가 자본가들이. 그래서 여자들을 페미니즘을 부추겨서 나라 경제를 불러일으키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뭐 어느 정도는 좋은 선택이죠. 뭐 목적이 어쨌든 간에 뭐 좋은 수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이 두 나라의 국가 페미니즘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나라의 페미니즘은 나라를 위한 선택이 전혀 아니었다. 오로지 극소수 자본가를 위한 선택이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영국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렇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실은 시작한 거는 1960년대 말이에요. 포드 재단이 국가 페미니즘을 만들었잖아. 본격적으로 펼쳐진 게 1990년이라 그 말이에요. 하지만은 근본에 있어 모든 여성 운동과 페미니즘은 안타깝지만 그 웬만한 모든 종류의 그 사회혁명이라든가 사회 변화의 움직임이 그랬듯이 소수 남성에 의해서 이끌어진 엘리트의 플랜이었다 이거예요. 특히 페미니즘은 100%다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